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보면서 3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이 담뱃값 인상 때문에 아주 국민들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주민세, 자동차세, 거기다가 또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거 줄줄이 오른다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가 지자체들이 작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올해 안에 이거 다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전행정부가 이 담뱃값 인상한 발표 이후에 복지부에 바로 이번에는 이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관련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주민세,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이런 건데 주민세 경우에는 이제 1992년 이후 거의 20년 이상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로 10,000원 이내로 한다 이런 건데 이번에 바뀌는 게 10,000원에서 2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이때 있는 하한선 10,000원을 위에 뭐 15,000원에서 25,000원이다 이렇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해줬는데 예. 이것은 인정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 축소 이런 거 일몰제 다 종료하겠다 이런 예. 거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이제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일단 뭐 화물차나 영업용차에 대한 이 자동차세 인상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개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밖에도 상하수도 요금 오릅니다. 뭐 경기도 이천시 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이제 지난해 버스 택시비 올렸습니다. 이번에 근데 올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 올린다고 하고 세종시도 상하수도 수도세 올린다고 하고 제천시도 이제 수돗물 요금 20% 올린다고 하고 도시가스도 또 많이 올립니다. 인천시 도시가스 지금 6% 올리는 인상 검토 중이고 6%. 충북 충청도 쪽에서도 용역 착수했다 이런 소식 들리니까 이거 다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올해 선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내년이 이제 아주 좋죠. 비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마구 올리는데 수도권 버스 요금도 올린다 그러죠? 예, 버스 요금도 민감한 사안인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업체들이 이제 요청을 좀 해서요. 현재 2,000원 선인데 이거를 최대 한 2,600원대까지 올려야 된다. 이래서 지금 조사 보고서 작성 중인 것 같고요.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바로 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춘천, 원주, 삼척 이런 쪽은 1,200원에서 1,300원, 100원 오르고 좌석은 이제 1,600원에서 1,800원, 200원 오르게 됩니다. 또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동결 그동안 2011년 이후 동결했는데 뭐 인상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자체도 워낙 지금 뭐 재정 자립도가 50% 선도 깨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줄줄이 요금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면 올려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서민들이 지금 죽겠는데 이렇게 줄줄이 올라가니까 이게 걱정인 거죠. 이런 거 보면 몰아치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글쎄요. 갑자기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선거가 차라리 매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더 쪼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네, 논문감인데요. 선거가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LG전자 간에 있어서의 이 세탁기 문을 둘러싼 공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예. 어젯밤부터 계속 쏟아졌고요. 지금 아침 아마 오늘 하루 종일에도 이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 뭐 거의 최대입니다. 투톱인데 이파 2014라는 그 베를린에서 LG전자의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이렇게 그 전시회장은 아니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그 삼성의 신제품 세탁기를 막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그냥 화당 고장을 냈다. 뭐 이래서 이제 삼성이 당시에도 독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고요. 아마 그때 확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CCTV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한국에 와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이제 LG전자 측에서도 반발 해명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직원이 많았대요, 거기. 네, 직원도 많았었고 진짜 사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시선이 있는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냐 하고 일반적으로 뭐 소비자들도 이 세탁기 살 때 몇 번씩 그 문 여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 시연을 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오버하느냐 우리도 뭐 못 참겠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이게 자꾸 이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네. 그죠? 예. 하고 이게 뭐 기술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많이 붙었던 거를 보면은 좀 뭐 누가 더 좋다라든가 뭐 누가 최고라든가 이런 건데 이번 싸움은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일본 소니의 몰락 하는데 소니도 다시 좀 부활하고 있거든요. 힘내고 있고요. 예. 실은 이파 2014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 삼성전자, LG전자일 수도 있지만 예. 많은 시선들이 중국 가전업체한테도 이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 중국이요? 성장세가 놀랐거든요. 예. 이 친구들은 뭐 워낙 대국이니까 뭘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꺾이는 뭐 공면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110인치인가 그렇죠? 예, 그거 내놓고 이게 우리가 기술력이 뭐 이렇다, 대국의 기술력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서로 신제품 고장냈다고 싸우고 있고, 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참에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싸운 것들 보면은 항상 이 이슈 메이킹을 한 다음에 뭐 소송치와 뭐 정부 중재, 법원 중재 이렇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예. 저는 아예 이참에 이번 사건은 진짜 경찰, 검찰이 나서가지고 누구 잘못인지 정말 판결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죠. 정말 LG 쪽에 가서 고장을 내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런 거 LG전자 쪽에 뭐 조성진 사장을 비롯해서 창피주기를 한 건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책임 소재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말이에요. 미국이 다음 달부터 달러 찍어내는 거는 중단하는데 금리가 네.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예. 금리 좀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저도 떨리지만 최경환 부총리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내일 모레 16일, 17일 미국에서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나오는데 코멘트들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를 직접 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이 회의에서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말이 상당 기간 초저금리 지속한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이 말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곧 언제든지 우리가 금리 인상할 테니까 토달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제 좀 암시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나와버리면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그동안 뿌려졌던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막 금리 내리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도 못 본 채 우리 뒤따라서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금리 뒤따라서 올려야 되니까. 예. 그동안에 해놨던 뭐 경기 부양책이 채 몇 달 만에 다시 정반대로 수정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로 이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LTV, DTI 다 이거 해제했는데 그 금리만 올리면은 그 피해가 크겠네요, 그거.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발견되니까 정부 신뢰 정책, 이 정책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작게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 긴장해야 되는 게 16, 17일 이 회의 있고요. 18일에는 스코틀랜드의 영국에 대한 독립 관련 이 주민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유럽 경제에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또 크게는 한국 경제가 첩첩산중이다. 그러나 잘 넘게 되면은 웃을 수 있겠다. 또 웃기를 바란다. 이게 이번 한 주에 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글쎄요, 웃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김효주 선수. 네. 이 메이저 대회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네요. 근데 19살이라고 그러네요. 예? 네. 이야, 오늘 이제 참. 새벽에 끝난 미국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입니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요. 우리 19세 김효주 선수가 세타를 줄였고 최종일에 합계 11언더파 기록을 하면서 베테랑 카리 웹을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여자 골프 신인왕, 올해는 상금 랭킹 1위, 19세의 나이지만 우리나라를 평정을 했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역시 우승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역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의 나이를 보면은 김효주가 세 번째로 어립니다. 세계 골프계에서 김효주 선수의 이름을 이제 확실히 기억하게 됐고요. 원래 이제 LPGA 투어 이런 데 뛰려고 하면 예전에 퀄리파잉 스코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상금 랭킹 상위권이나 이런 선수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거든요. 이번에 김효주 역시 그런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을 해서 정상에 올랐고요.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효주가 내년부터나 L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겠다. 회원으로 활약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대회 우승 선수에게 주어지는 5년 동안
5년짜리 투어 출전 티켓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김효주가 지금 세계 랭킹 20입니다. 우승을 예. 했으니까 11호 이제 도약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박인미 선수를 이어서 나오는 그런 젊은 선수들이 없었는데 예. 김효주 선수가 좀 좋은 플레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훈 기자께서도 이제 좀 바빠지시겠어요. 아시안 게임 네. 시작하면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19일이죠? 네. 네. 축구에서는 시작이 됐는데 남녀 대표팀이 대승했네요. 첫 경기에선. 네. 축구는 예선이 있고 또 이렇게 최소한 이틀을 쉬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축구 종목은 아시안게임 개막이 19일이지만 축구 예선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A조 1차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하. 대전 수비수인 임창우 선취골, 그리고 김신욱 국가대표 공격수죠. 추가골. 그리고 이번에 김승대 포항 스틸러스의 떠오르는 신예 공격수 김승대가 마지막 골 넣으면서 3대 0으로 승리했고요. 예. 수요일 오후 8시에 사우디하고 A조 2차전을 치르게 됐고요. 우리 여자 대표팀도 어제 같은 날 이제 조별리그 A조 첫 경기인 태국과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5대 0으로 아주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예. 정설빈, 박희영, 유영아, 전가을, 최유리 이름은 좀 낯설 텐데요.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었고 우리 여자 대표팀도 똑같이 남자하고 똑같은 17일 수요일에 인도하고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LA 다저스에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 말입니다. 네. 주말에 그 1이닝 4실점 하면서 강판이 됐는데 어깨가 아픈 모양이죠? 예? 네. 검사 받는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 1이닝 동안 5안타 맞고 4실점 한 뒤에 바로 강판이 됐죠. 그러면서 어깨가 아픈 거로 지금 드러나서요. 오늘 정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큰 부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걱정되는 게 류현진이 올해 4월에 한번 부상자 리스트에 올랐는데 그때도 어깨 부상이었거든요. 예. 그때하고 지금 어깨 아픈 부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고 또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검사 결과 나오게 되거든요. 예. 일단 18일에 이제 등판이 예정돼 있지만 그거는 서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조금 더 오래 휴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주 쓰레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인간이 쓰레기를 지구만 망치면서 막 버리는 게 아니고 우주까지 망치려고 드는 것 아닌가. 전 사실 이 단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우리 위성이죠. 과학기술 위성 3호가 우주 파편과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위성뿐 아니라 지구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겠죠?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신보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보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우주 쓰레기라는 거 일단 정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주 쓰레기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사한 위성체와 예. 발사체로부터 발생하는 인위적인 우주 쓰레기가 있을 수 있겠고, 예. 하나는 그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이나 요새 별똥별, 떠돌이별이라고 하는 것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로 대별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주 쓰레기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소행성 같은 거지만 인위적이라는 거는 위성 발사체의 그 남은 잔해 같은 것들 이런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기술 위성 3호가 우주 파편하고 이 충돌할 뻔했다는 건데 만일 충돌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주 쓰레기 파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크기가, 파편의 크기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크기에 따라서 손에
관성이 유사한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과학기술위성과 유사한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폭발을 했겠죠. 그러나 조그만 관성이 워낙 차이가 난다면, 그러나 우주에서 워낙 조그만 파편이라고 하더라도 큰 손실을 입고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파편했을 경우는 다시 우주 쓰레기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성의 크기 저는 이거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주 파편의 크기가 크고 우리나라 위성하고 같은 유사한 어떤 궤도나 이런 쪽에 있다면은 충돌을 하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 관성이란 타격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맣지만 워낙 속도가 크면은 타격력도 크겠고, 그렇죠. 아무리 커도 그렇죠. 속도가 적으면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관성의 크기라는 것은 조그맣더라도 고속으로 오는 것일 경우는 관성이 클 수가 있고. 그렇군요.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우주 쓰레기가 지구 멸망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사실입니까, 이게? 예, 물론 그래서 직경 수킬로 2 내지 3km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소행성이나 떠돌이별들이 지구에 떨어질 경우에는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현재 과학자들이 모두 예측을 하고 그의 준비를 현재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징후가 근데 언제부터 감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89년에 이제 최초로 1호를 쏜 경우가 있는데, 우리별 1호인가 그게 89년인가요? 예, 89년에 쏘았습니다. 현재 이제 199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4년부터 유엔의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의 과학기술 소위원회에서 우주 쓰레기 현황 파악, 발생 방지 대책, 소호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예방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는 그만큼 세계 각국이 위성 같은 걸 쏘아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이제 말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지금 지구 궤도 환경을 가장 크게 위협도를 하고 있는 것들로는 현재 이제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추적 가능한 물체는 10% 정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위성들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90% 정도는 임무를 다한 위성이거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성을 작동시키면 과정에서 버려진 로켓이나 탑재 장비, 빈 연료 탱크, 그리고 또 궤도상에서 폭발한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잔해들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우주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꾸만 이제 우주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책들로는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경우 우주에서 이제 정상 작동을 위한 로켓이나 빈 연료 탱크 등을 더 이상 버리지 않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든가 그렇게 버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가 있겠고, 또한 위성이 이제 임무를 마치게 되면 거기서 죽은 상태로 돌면 그것도 마찬가지 쓰레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궤도 수명이 짧은 궤도로 옮기거나 운용 궤도를 탈출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빨리 추락시키는 경우죠. 지구에 추락하면서 이제 고열로 인해서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가능한 또 위성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부딪히더라도 부서질지언정 폭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이나 떠돌이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구에 재앙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태양계에 돌고 있는 조그만 소행성들을 계속해서 탐색해가지고 현재 기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상 진행 궤도에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가지고 충돌시킴으로 해가지고 지구와 충돌이 예상되는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미래의 지구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현재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 영화겠죠. 그죠? 그런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신보현 교수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정치 한판 오늘도 황태순 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왜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 그 추석 지난주였군요. 네. 지난주 안 했어요. 워낙 이 방송 활동들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느 방송에 나갔을지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이 꼬박꼬박 나와주시는 걸 보면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진짜 이 추석 민심, 추석 밥상,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정책이 별로 안 했대요. 사실은 별로 안 했어요. 네, 정치 얘기는 송광호. 글쎄 그 정도 송광호하고 얘기했지. 그다음에 선물, 예.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의원에 선물 관해서 많이 한 거. 예. 그것보다는 저 보면 주로 많이 했던 얘기가 그저 제주지검장 얘기 많이 했어요. 제주지검장. 전 지검장. 아, 그래요? 제주 전 지검장. 저는 주변에서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제일 많이 물었어요. 주변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예. 그럼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좀 많이 묻고 나머지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예. 뭐 이게 왜 이렇게 뭐 교차선이 계속 있는 거냐 정도 얘기했었는데
김수창 전 지검장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박상면 박사님 아마 세미나 하셨나 봐. 근데 물론 그게 제일 충격적인 문제죠. 그렇죠. 제일 충격적인 문제인데. 관심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근데 어제부터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지금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 원내대표 그만두는 건 물론이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현재 새정치민주화대회 상황. 예. 그야말로 벼랑 끝 아니에요? 백척간두죠. 그러니까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이제 일반 벼랑 끝에 가서 난 좋다 그러면 이 정도면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왜냐하니까 일단 12일이죠. 12일 5명, 이른바 대주주라는 분 5분 모여갖고 이상돈 명예교수 영입하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 끝이다. 그 대신 앞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너무 흔들진 말자 하는 그런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원내대표까지 내려놓아라.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그러면 이렇다면 난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배수진을 친 거죠.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라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배수진. 근데요, 진짜 만일 탈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없어지고 졸지에 탈당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탈당 얘기는 실질적으로 탈당하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탈당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탈당하고 싶으면 많은데. 솔직히 우리가 누굴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막 그거 가지고 흔들어대면 그렇죠. 하고 싶겠어요, 이게? 그럼요. 예?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거예요. 예. 있고 싶지가 않죠. 예. 떠나고 싶은데 다만 떠나는 거는 혼자서 집 사서 떠나보면 이건 정 무책임한 겁니다. 혼자서 떠나서 어디 황야로 나갑니까? 떠나더라도 다른 다음에 일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떠나야 결단이 되는 것이지 혼자서는 삐져서 나간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탈당한 거는 우리 헌정 정당사에 남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당 내에서 탈당 얘기 또는 분당 얘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배낭 끝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퇴하고요. 예. 둘 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사퇴하고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를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박 박사님께서 정상적인 지도부 빨리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동의하시겠죠. 근데요. 아까 이상돈 명예교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의원이 이제 이상돈 교수님의 말씀은 문재인 의원이 상당 부분 자신에게 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이런 얘기도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만났을 때는 안 교수님하고 이제 이 교수님 두 분을 공동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상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재인 의원이 상당 부분 깊숙이 관여를 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물론 문재인 의원 측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상돈 교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팩트라면 그런 가정하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문재인 의원도 친노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가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가정이 잘못됐고 만에 그랬다면은 만에 하나 문재인 의원이 진짜 박영선 대표하고 이상돈 교수님 공동위원장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다 진짜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날 문재인 이상돈 교수 이야기는 어쨌든 첫날 통화하고 두 번째 세 번 만났을 때 그렇게 도와달라는 얘기했는데 본인은 보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럼 문재인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는 이상돈 교수 앞에서 이런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밑에 개파 소속의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그런 적 없다 발 빼는 꼴이 되는데 저는 보면 문재인 의원 쪽 말은 문재인 의원의 현재 해명을 좀 더 믿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문재인 의원이 물론 보면은 이상돈 교수 같은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위원장은 아니다. 보면은 부위원장이나 비대위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문 의원 측의 해명일지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식 정도를 아마 문 의원도 생각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다른 게 이제 좀 팩트 중요한 건 아닌데
이상돈 의원이 전하는 내용은 이상돈 교수님이요. 이상돈 교수님, 그렇죠. 네. 전하는 내용은 10일 날 밤에 박영선 위원장이 전화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와달라. 네. 아니면 큰일 난다. 네. 이거는 양쪽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이에요. 이상돈 교수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당내도 의견도 수렴도 아직 안 된 것 아니냐. 문재인 의원은 어떤 입장이냐. 얘기가 나눴느냐. 그때 통화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문재인 의원을 바꿔줬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때 나왔던 얘기 뭐냐면 박영선 위원장이 이상돈 교수님 비대위원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위원장으로 말했잖아요. 글쎄요. 예. 그리고 위원장은 옆에 있었으면. 옆에 있었는데 그럼 그때 귀 막고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걸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어느 편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박영선 위원장이 지금 전화 통화하네. 나 귀 막고 있어야지. 아니 그렇게 바로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대선 후보를 지냈던 인물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누가 이상돈 교수가 나와서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 바로 옆에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약간의 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바로 옆에서 전화까지 바꿔줬는데 그걸 위원장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박 박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친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거나 친노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제보다도요. 예. 이거는 통제보다도 지금 친노 인사들도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동의하리라고는 몰랐던 것 같고 예.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없었던 거예요. 예. 조율이 없었고 또 거기다가 너무 충격이 컸고 친노가 자칫하면은 땅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큰 충격파에 내부적 조율이 없다 보니까 반발을 한 거죠. 그 반발이 하나둘 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니까 문재인 의원이 아차, 이거 나는 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정도 생각하는데 발을 빼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에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답하는데 그 답답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금 국회 입장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요. 우선 선거는 앞으로 한 1년 반 남았죠. 안에 원래 야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뭔가 돌파구가 없거든요. 빠지는 에너지가 빠지는 곳이 없는 데다가 130명 의원에 보면 개파는 한 5-6개 개파로 나뉘어 있고 거기에서 당의 실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실세 그룹이 가장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친노 문재인 의원. 친노 문재인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 이후에 자 친노들이 중심이 돼서 총선 대선 다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러니까 실제 가장 큰 힘은 뒤로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의 월구라고 안 맞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다 보니 계속 이런 파열음이 나는데 앞서 우리 박상현 박사님 조기 전당대회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은 사실 각 개파 수장들은 모여서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겠다 합의하고 전당대회 치러서 자기 실력대로 집단 체제 구성해서 가야지 그나마 잡음이 덜하죠. 지금같이 흔한 얘기를 바지 사장은 대표를 하고 있고 당의 실세는 뒤에 앉아서 너 잘하나 보자 하고 좀 이른바 뭐 용심 품는다고 하나요? 참여를 못하니까 참여 못하니까 계속 용심 품고 있던 그런 모습을 비춰지니까 당이 이게 안 풀리니까 국회도 계속 꼬이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요번에 조금만 두고 보자. 조만간 뭐 지금 법상은 불가능하지만 국민 소환이라도 해야 되겠다. 요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번 9월달 저 세비에 100% 세금 매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값도 올리는데. 예. 방금 황태수 의원님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보다 적절치가 않아요. 이미 비대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냐면 당에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하려고 했던 전당대회를 빨리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꾸린 것이 옳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대위 가지고 계속 돌리면은 누가 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국민들 앞에 망가지는 모습만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최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회 안 할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공천 문제가 남아있어요. 공천권 문제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왜 집단이냐면 지금은 공천 문제보다도 당의 관리가 더 중요해요. 당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1년만 하는 겁니다. 내년 말에 전당대회를 하면 돼요. 예. 내년 말에 초타임에 총선을 돌파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내년 말에 하고 1년 지금부터 1년까지는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 1년에 지도부를 빨리 꾸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친노가 나와서 당을 추스려야 돼요. 지금은 이 이해 타산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탈당이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닌데 다음에 전당대회까지 우리는 뒤에 있을 거야. 또 밖에서 또는 내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셔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추고 나갈 겁니까? 왜 이렇게 꼼수를 둡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아까 국회 말씀하셨는데 하도 이게 아예 안 풀리니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은 아닌데 일단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정의화 의장도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91개 법안 그것은 상임위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됐으면 본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방망이 두들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또 보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모든 일정을 정하되 다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야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보면 이른바 직권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영위원회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해갖고 뭐 이틀 동안 무슨 뭐 하고 해서 국회의장이 잠정안을 갖다 보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91개 법안 통과시키는들 뭐 합니까? 그때부터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지금 물론 국회의장이 무소속입니다만은 친정 편들어서 그렇게 뚱땅거리고 흔한 얘기로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시켜 우리는 앞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어떤 법안도 안 하겠어 라고 나오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면 어떤 일이 야당이 무너지고 여당이 무너지고 국회가 무너지면 신나는 거는 행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신나는 아주 좋은 시기. 정말 신나. 지금 저 화가 나는 게 제가 흡연가로서 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딱 이틀 딱 의견 수렴 딱 이틀 했죠. 담배값 인상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45일에서 20일 정도 이른바 국민 의견 수렴을 하거든요. 공청회도 하고. 그렇죠. 담배값 넣으면 황교안 의원이 흥분하시니까.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죠. 죄송하지만 저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담배값을 값이다 그러면. 아니 근데 왜 이 포인트는 담배값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과정도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일방 독주식으로 이게 그냥 후닥닥 해치우고 마는데 이런 일들이 담배값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대부분 동의합니다. 담배값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저는 정의과 국회의장이 직권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한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인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본회의 결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다음에 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킵니다. 왜? 본회의에 넘어가면 국회의장 마음대로 통과시킬 텐데 내라도 안 하죠. 그러면 국회를 선진화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양쪽에 강경파의 목소리만 커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국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좀 늦더라도 정의용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밀어붙이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베스트 워스트 꼽아 주실 시간이 다 됐는데 자, 그러면 무슨 워스트부터 할까요? 워스트 우리 황태수 의원님? 저요. 서른 의원 모시겠습니다. 워스트.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2일 날 정의용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뭐 좀 해보겠다 상임위원 국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 모아놨잖아요. 거기서 앞서 우리 박상명 박사 말씀하신 7시간 논하면서 대통령이 연애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안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게 무슨 또 괴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고간 30 위원을 갖다 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네. 박상명 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 의혹입니다. 아직은 의혹.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인정한 대목은 전 국회의장 얘기면은 이 23살짜리 여성 키드에게 귀엽다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쿡 찌렸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이건 의혹이 아니죠. 본인이 얘기한 걸 의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하고 만진 것도 그 정도 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올해 76세입니다. 38년생이고 한나라당 대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다가 탈당했다가 복당했습니다. 지금 상임 고문입니다. 78세 노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맞아요. 그 사실이라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기 베스트 우리 황 의원님. 아까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이제
76세고 우리나라로 70세 희수입니다, 올해가. 참 왜 이러실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앞서고. 베스트요. 베스트. 이범균 형사지법 21부장. 예. 보면은 이번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다, 유죄다. 그러나 선거법은 무죄다.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판단, 한 40여 차례의 어떤 심리를 거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했다 하는 부분에서 베스트로 이범균 형사 21부장 판사 모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반대했던 김동진 판사를 꼽고 싶은데 그 대목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동진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판결에 반기를 들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 관련 댓글 달았는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는 베스트를. 베스트 두 사람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8192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의견 일치하는 거 처음 봅니다. 주제가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가 봅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근데요. 베스트. 저는 정청래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 마지막으로 단식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인 단식은 끝이고 본인이 당의 잘못에 대해서 속지 않은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고통의 절반이라도 함께 하고자 했다 말하면서 앞으로 원내에서 싸운다고 말했는데 국회의원이 이 정도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면서 싸운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원내에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의 이 어떤 뜻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면 사실 정청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뭐 비교해서 좀 뭐합니다만 이게 사실 문재인 의원은 김영우 씨가 단식 딱 끝나니까 본인도 단식 끝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참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일단 시작했으면은 뭐 더 하라는 얘기는 전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시 교수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또 잘못된 건 뭐냐면은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한 거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단식한 것이 아니라 김용호 씨가 단식할 때까지 한다 그랬어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럼요. 단식할 때까지 단식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단식에 나선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단식을 그만뒀으니까 같이 단식을 그만두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때 좀 당 일각에서는 또 시민이 그만둔다고 아니 단식을 그만둘 때까지 한다고 그만둔다고 당초에 얘기를 하고 단식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이상돈 교수 영입이 불발될 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청래 의원 이상돈 영입한다면 끝까지 또 단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자, 오늘 참 제가 참 제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